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Seven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이 3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뭐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출장 중에 NFL도 또 밤에 보면서 네. 또 녹음하느라고 빡센 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장도 다녀오시면서 선물도 사다 주시고 굉장히 좀 저희들도 기분 좋은 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참 지난주 이 녹음이 굉장히 좀 색달랐잖아요. 저도 혼자 해보니까 나 이집만 해설위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호텔 방에서 혼자 이거를 녹음을 하면서 네. 이게 우리 같이 PD분과 김민준 아나운서가 셋이 같이 할 때와 너무 다르구나. 네. 이게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역시 이게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던 테네시 타이탄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잭슨빌 제기어스가 전반에만 14대0 이 투포지션 게임으로 앞서갔고 결국 이제 뭐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역시나 이 호감형 또라이 가든 민슈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슈가 이제 주전으로는 두 번째 경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닉 폴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투입이 됐지만 주전으로 이제 두 경기씩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뛰는 거 보면서 한두 경기 가다 말겠지.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점점 안정돼가는 그렇죠.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참 이제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닉 폴스 선수를 충분히 이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가드너 민슈 선수가 되겠는데 이 선수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보여줬던 이 베이커 메이필드의 똘끼는 그냥 맛보기 정도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거죠? 거의 뭐 일단 뭐 베이커 메이필드의 똘끼는 정말 애교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다고 트위터나 이런 데 좀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트위터에 맨 상단에 뜨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배경사진 비슷한 그런 건데 거기에 차에 이제 자기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자기 얼굴을 합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제이오가 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일단 거기부터 빵 터졌는데 트윗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 워싱턴 스테이트를 나왔잖아요. 그쵸. 이 경기를 하고 나서 그 워싱턴 스테이트 쿠거스의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차 태워달라고 트윗을 남겨놓은 거예요. 또 이제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똘끼는 사실 집안 내력이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할아버지가 이 선수 이름을 베오울프로 지금 넣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수가 몇 살일까? 저는 재밌는 거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거 본 것 중에 이제 민슈가 이제 막 뜨고 있으니까 네. 여러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브레이디와 민슈를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찍은 사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에 42살을 찾아봐라. 참 좀 뭐 찾기 힘들겠더라고요. 확실히 동안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확실히 이 코스염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경력으로 이제 NFL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원래부터 워싱턴 쿠거스에서 뛰었던 선수는 아니고 여러 학교를 사실 전전긍긍하면서 옮기다가 그 전에 이제 이스턴 캐롤라이나에서 뛰다가 워싱턴 쿠거스로 가서 마지막 이제 4학년 때 마지막 학년을 보내면서 근데 그때 나름 큰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워싱턴 스테이트 팀을 뭐 괜찮은 볼 경기까지 올려놓으면서 지역에서 또 히어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또 이제 들려오는데 사실 프로에 드래프트 될 때만 해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노바디였죠. 그렇죠. 워싱턴 지역에서야 뭐 그 경기들 좀 본 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국구 단위로 봤을 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드래프트 때 그래서 6라운드에 거의 이제 뭐 마지막에 뽑힌 건데 그렇죠. 뭐 6라운드에 뽑혀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쿼터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또 사례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쿼터백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프리뷰 할 때도 이 잭슨빌 얘기하면서 저희가 닉 폴스 얘기만 했지 민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이게 녹화 전에 말씀을 나눈 거지만 그때 그 선수가 그 선수네라고 했던 그 프리시즌 1주차에 유명한 짤을 남겼던 네. 그 사진이요. 네. 그렇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해요? 제가 얘기하다가는 웃음 터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슈가 지금 이제 민슈였구나라고 네.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제 잭슨빌 백업 쿼터백이 이제 패스를 하려고 뒤로 이제 나갔다가 볼티모어하고 경기였죠. 이제 색을 당하는데 너무 세게 색을 당해서 헬멧이 날아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알고 보니 그게 민슈였네. 라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 짓는 짤이 그렇죠. 남았잖아요. 아마 평생 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면을 대학 때 연출하면서 스타가 됐던 선수가 이제 사실 수비에서 저데이비안 클라우니가 그런 걸로 사실 이제 스타가 됐었는데 네. 민슈는 반대로 그 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헬멧이 날아가는 입장에서 유명해졌었죠.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참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트로이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제 대학 이 미식축구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이 미시시피에 있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말씀해주셨던 이스트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로 다시 왔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워싱턴 스테이트 쿠거스로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 4개 학교를 걸쳐서 이제 이 NFL까지 오게 됐는데 참 이 선수가 이 워싱턴 스테이트 감독인 마이클 리치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이 선수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 선수 좀 키가 작지 않냐, 뭐 네. 팔은 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마이클 리치 감독이 했던 얘기가 지금 올타임 이 패싱 야드 넘버원 선수인 드류 브리스랑 똑같은 키다. 키는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드루 브리스도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작은 쿼터백이 NFL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성공 사례. 네. 지금 이제 한 명이 더 있긴 하죠. 이제 그렇죠. 러셀 윌슨. 또 이제 뭐 베이커 메이필드까지 또 성공한다 그러지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텐데 네. 사실 뭐 카일러 머리 사실 더 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은 쿼터백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드래프트 때는 사실은 뭐 성격 하나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네. 키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드래프트 순위도 많이 낮아지고 그랬을 텐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또 변호를 해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3주 연속 점점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가드더 민슈 선수가 이제는 이 잭슨빌에 굉장히 좀 기대받는 그런 이제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중에 이 에린 앤드류스 리포터가 이 닉 폴 선수에게 이제 직접 물어봤다 그래요. 언제 돌아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1주차쯤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과연 11주차쯤에 이 닉 폴 선수가 돌아왔을 때 자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사실 이제 민슈가 지금 같은 활약을 계속 펼친다 그러면 팀 입장에서는 쿼터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민슈가 주전으로 뛴 경기 2경기, 첫 경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투입된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와서 뛴 경기다. 그러면 이제 민슈를 가지고 이 잭슨빌이라는 팀이 어떤 공격을 구사하는구나라는 이제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상대하는 팀들은 그 기록을 보고 준비를 하고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이게 그 어떤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에서 민슈가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수비수들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어쨌든 민슈에 대해서 민슈도 분명히 괜찮은 쿼터백으로서 자질은 있다라고 확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젊은 쿼터백답지 않게 파켓에서 상당히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패스러시가 들어오고 뭐 꼭 색을 당하지 않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쿼터백이 이렇게 패스를 하려고 보다가도 패스러시가 옆에서 들어오면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런 것에 대담하더라.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플레이를 끝까지 하더라라는 것이 일단은 상당히 좋은 자질이고 네. 1번 쫄지 않았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패스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이날 터치다운했던 패스들을 보면 터치다운만이 아니더라도 네.
사이드라인으로 던지는 패스가 너무 정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날 현지에서 뭐 중계진들 그다음에 경기에 이제 리뷰를 하는 그 현지 그 분석가들도 얘기를 한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패스를 던질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그 던졌던 공들을 보면 사실은 코너백이 많이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타이트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정말 그 리시버만이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공을 정확하게 떨궈줬다. 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슈가 경기를 계속하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팀들이 이제 스킴을 짜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자질. 네. 대담함, 쫄지 않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어쨌든 갖춘 것 같다라는 네.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계 중에 이제 현지 중계진들이 니폴스가 드류 블레드소 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듀로 블레소가 학교가 어디냐? 워싱턴 스테이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워싱턴 스테이트 출신의 쿼터백이 이제 밀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워싱턴 스테이트 출신의 쿼터백이 와서 이제 밀고 가는 거죠.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호감형 토라이 가드너 민슈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에선 사실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MVP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사실 민슈가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잘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어쨌든 그 신인 쿼터백, 그다음에 본인의 그러니까 어떤 위상, 그 백업으로 들어간 신인 쿼터백 입장에서 잘했다라는 거지 스탯을 놓고 보면 그렇게 화려한 스탯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스탯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다만 실수가 없었고 쿼터백이 경기를 잃을 정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네.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경기는 수비에서 이긴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섹슨빌이 섹슨빌이었죠. 네. 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날 색을 9개를 했었던 거예요. 8개인가 9개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캘레이스 캠벌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프런트 세븐의 패스러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날은 메리오타 아니라 음. 다른 쿼터백들도 정말 경기를 하기 힘들었을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컨더리가 훨씬 경기하기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날 또 하나의 변수가 뭐였었냐면 근데 이 경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가 아마도 제일런 램스의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지에서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트레이드 요구를 하고 이 경기에 뛰는 마음가짐이 잭슨빌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뛸 거다라고 대부분 그렇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프런트 세븐이 막강한 패스러시를 보여주니까 네. 사실은 뒤에서 세컨더리가 수비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제일런 램시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 있는 AJV에까지 사실 이 두 명의 콤비는 NFL 최정상급의 그렇죠. 콤비네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날 경기는 잭슨빌의 수비가 이긴 경기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만 해도 이제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태클 7개, 섹 3개, 큐빅 히트만 4개를 기록했고요. 태클 폴로스가 4개였어요. 대단하네. 거의 뭐 혼자서 하드 캐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 테네시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오라인이 일찍 무너지면서 마리오타가 경기를 하기 힘들었던 좀 그런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마리오타도 패스러시를 잘 막아준다고 해도 좀 기복이 심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마리오타는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 근데 이날도 보면 물론 이제 잭슨빌 잘한 것도 있지만 테네시도 보면은 오펜시브 라인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리오타가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패스러시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차단당하는. 네. 그래서 본인 플레이를 뭐 사실 펼치지도 못하고 거의 이 경기는 뭐 패스러시에 계속 차단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민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여러 차례 이 연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D 라인이 O 라인을 밀고 가면서 O 라인이 마리오타를 넘치는 장면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러시가 워낙 막강하게 되면 그리고 쿼터백도 물론 피해줘야 되겠지만 네. 쿼터백이 이제 다운필드를 보느라고 그대로 이 파켓 안에 있다. 근데 패스러시가 정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은 쿼터백이 자기 O 라인면에 깔려서 색을 당하는 경우가 네. 있죠.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버퍼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읽었네요. 정말 지금 그 오펜시브 라인에 밀려서 색당하는. 근데 이제 물론 그때 그 하나의 차이는 그때 이제 마크 센처스는 뛰려고 그러다가 뛸 공간이 없이 오펜시브 라인이 밀려오면서 쓰러지면서 이제 버스 펌블을 당했던 건데 정말 그
길이 남을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마리오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라인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온전히 오라인의 문제인가 보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마리오타 선수 자체도 그렇죠. 굉장히 좀 프로그레션을 읽는 게 좀 느려서 사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 좀 이제 마리오타를 비롯한 이제 좀 그 대학 때 잘했던 선수들이 왜 프로에 와서 이렇게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바로 그거거든요. 대학 때는 공격 시스템이 다양하긴 하지만 되게 심플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그 마리오타가 뛰었던 이제 올간 대학에서 뛰었던 공격 스킴은 다양한 리시버들을 쓰면서 빨리빨리 패스해서 공격하는 그 사실 이제 칩 켈리 감독이 하던 네. 이 공격인데 그때 이제 대학 때 쓰는 그런 어떤 공격들은 보면은 리시버들이 그 코너백을 따돌리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네. 좋은 리시버들이 많고 일종의 뭐 에어레이드 오펜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비슷한 스킴인데 거기서 이제 올간이 이제 리크루팅해서 리시버로 썼던 선수들이 워낙 이제 스피드나 어떤 그 라우트 러닝이 좋으니까 네. 리시버들을 그 코너백들을 쉽게 따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리오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뛰는 쿼터백들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처음에 작전을 받은 대로 퍼스트 리드에 바로 패싱을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팀한테 하고 붙어서 공격이 막히면서 세컨드 리드, 서드 리드까지 가는 이런 프로그레션을 많이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공격을 했던 쿼터백들이 프로에 왔는데 프로는 수준이 다르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라인업 스크리미치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공격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퍼스트 리드가 막혔을 때 네. 세컨드 리드, 서드 리드에 가야 되는데 그 프로그레션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사실 마리오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한 5년 차 됐는데 아직도 보면 그 대학 때 했던 스킴에서 본인이 했던 거와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레션을 읽고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파켓에서 이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펜시브 라인이 금방 무너지면 여지없이 당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브레벨 감독의 플레이 콜링이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많이 갔거든요. 이게 3쿼터 첫 번째 드라이브 때 사실 저는 여기서 필드골을 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드골 안 차고 포스트 앤 6에서 컨버전하다 실패했잖아요. 사실 스노볼은 거기부터 굴러갔거든요. 사실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좀 특징을 보면 이 감독이 이제 감독된 지 얼마 안 되는 이게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워낙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아마 중계했던 경기 중에 하나 같은데 그 이게 경기가 승부가 결정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투포인트 컨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갖춘 것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네. 그런 효과가 작용했던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네. 맞춘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과감한 공격, 너무 공격적인 모습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조나바 감독의 그렇죠. 이 스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타이탄스와 제규어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보 감독 진짜 비슷한 그게 있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제일런 램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제일런 램지가 트레이드를 요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조금 못하면 이제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제일런 램지가 이 경기를 뛸 때만 해도 뛰기 직전만 해도 트레이드가 될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됐던 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팀이 칩스라는 거죠. 만약에 칩스에 램지가 간다. 정말 볼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칩스가 보면 공격은 정말 거의 완벽하다시피 한데 수비가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마커스 피터스를 트레이드했었거든요. 작년 시즌 전에. 근데 마커스 피터스는 리그 전체를 봤어도 이제 뭐 인터셉트 리딩을 하기도 했었고 정상급의 코너백인데 이런 선수를 램스로 트레이드하면서 상당히 이제 코너백의 빈자리가 아쉬웠었는데 본인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뉴잉글랜드 무섭다. 넘어야 되는데 넘으려면 수비가 개선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제일런 램지가 시장에 나올 것 같네.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극적인 팀이 이제 칩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진짜 칩스로 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올해 뉴잉글랜드와 캔사스시티의 대결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했더니 지금 등줄기에 땀 흐르는 느낌 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경기 후에 정말 NFL은 이게 16주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즌이 어제 경기 수가 짧잖아요. 시즌이 길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는데 이 경기 전에 잭슨빌이 0승 2패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이기고 나서 1승 2패가 되면서
지구에서 지구 선두와 한 게임 차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구단에서. 자, 우리 해볼만 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수비가 살아나고 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지구 그별 프리뷰를 할 때도 잭슨빌이 2년 전 수비가 돌아온다. 그럼 해볼만 하다라고 그렇지. 말씀드렸는데 이날 경기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램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마라. 네. 지금 이게 수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지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니 우리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를 해달라. 네. 그래서 뭐 감기 걸렸다라고 연습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런 램지 같은 선수 한 명이 팀을 옮기는데 그것도 캔자스시티 같은 팀으로 간다. 이건 진짜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후보들 중에 또 거론된 팀들 중에 필라델피아도 있었고 시애틀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디로 갈지는 그리고 네. 실제로 갈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램지와 길모의 수비 대결도 참 그렇죠. 볼만하겠다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칩스가 수비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제일런 램지 한 명이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어쨌든 결국은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하고의 라이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뉴잉글랜드의 그 다양한 리시버들을 막으려면 사실 이제 뭐 램지 같은 코너백이 오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에릭 베리가 빠진 이후에 이 세컨더리가 너무 좀 취약한 그렇죠. 느낌을 주는 이 캔자스시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강이 된다 그러면 뭐 만약에 두 팀이 붙는다 그러면 올해 정규 시즌 때도 붙을 거니까 네.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기대가 벌써부터 되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 예측 때 이 경기를 만약에 이글스가 못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자격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리시버들이 패스를 드랍하면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갑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한 거를 저도 나중에 똑같이 방송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지기도 했고 지금 1승 2패 아닙니까? 네. 사실 이글스는 제가 프리시즌 때 올해 우승팀으로 뽑은 팀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3경기 만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글스가 왜 이렇게 기대만큼 못할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우승팀으로 예상했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안 그래도 강한 공격을 가진 팀이었는데 디션 잭슨이라는 새로운 정말 딥스레트가 와서 새로운 디멘션이 더해졌고 네. 그래서 공격진이 완성된 것 같다. 물론 이제 러닝백도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공격진이 완성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피어스한 패스러시. 그러니까 프런트 세븐의 패스러시가 정말 막강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뉴잉글랜드하고 붙으면 뭐 패스러시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막강한 패스러시가 있다. 프런트 세븐이 막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팀과 달리 이글스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뎁스입니다. 뎁스. 그러니까 후보들까지 상당히 두텁다. 주전 선수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팀들이 주전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서도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후보로 대체되면 상당히 그게 이제 그 바닥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글스는 후보진까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했는데 우승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꼭 쿼터백 아니래도 뭐 패스러셔 누가 빠지면 누가 들어오고 라인베커 누가 빠지면 누가 이런 걸로 계속 그 어쨌든 막강한 후보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전과 후보까지 탄탄한 그 팀을 갖췄다라는 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타격이 적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네 번째로는 하위 로즈맨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GM이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단장 역할 가장 잘하는 그렇죠. 네. 가장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GM이 만약에 팀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누가 부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조건으로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다 메울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4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서 이글스가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글스가 왜 이렇게 좀 못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뭐 긴 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디션 잭슨이 지금 부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이 완성됐다라고 했던 첫 번째 요소가 그냥 날아간 거죠. 디션 잭슨이 부상이고 더군다나 그 알션 제프리까지 네. 지금 부상으로 2경기를 같이 못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소 그 효과가 없어졌다. 두 번째로는 프런트 세븐이 제가 되게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프런트 세븐에서도 디펜시브 태클의 말릭 잭슨 그다음에 티미 저니건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부상으로 해서 디펜시브 라인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선수들이 빠짐으로 해서 수비들이 지금 플래처 칵스한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처 칵스도 지금 최근 몇 경기를 보면 본인 모습이 아니에요. 게다가 플래처 칵스도 정규 시즌 전에 부상이 있어서 1주차 전까지 연습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칵스도 부상이 있었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다 회복된 모습이 아니다 라는 모습이 보이고 또 칵스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향이 디펜시브 라인 전체에 퍼져서 지금 디펜시브 엔드들은 다 합쳐서 지금 3경기를 치는 동안 쐐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펜시브 라인이 패스러시가 강하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무효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이 막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빈자리를 후보들이 채우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까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에서 어떤 게 나타나고 있냐면 디션 잭슨, 알션 제프리 이런 선수들이 빠진 자리를 이제 뭐 백업 타이던드, 달라스 고더트,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드래프트된 신인 선수 JJ 알세가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대신 뛰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을 놓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백업 타이던드인 달라스 고더트가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엔드존에서 혼자 있는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패스도 정확히 갔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놓친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 경기 마지막 플레이, 포스 앤 15 플레이에서 그렇죠. 이제 또 올해 신인으로 이제 드래프트됐던 JJ 알세가 화이트 선수가 포스 앤 15 패스도 받을 수 있는 공이 갔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거의 결정적인 드랍이었어요. 사실 엔드존 코앞이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경기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를 포함해서 이날 이글스 리시버들이 드랍 패스가 7개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공격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업들 수비에서도 보면 비니 커리, 좌시 스웨트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그 후보로 들어와서 주전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효과 뎁스가 좋다. 후보 선수들이 탄탄하다는 효과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과연 하위 로즈맨 단장이 이걸 다 채울 수 있느냐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부상이 많은 것들에서 이게 다 이렇게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디션 잭슨은 뭐 부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돌아오면은 그 공격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러면서 하나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다른 선수들의 부상 그러면서 이제 공격 수비에서 다 좀 이제 좀 불안하면서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이제 리시빙이 잘 안 되니까 러싱 공격도 막히고 그러면서 패스 러시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칼슨 웬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상당할 수도 있죠.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칼슨 웬스가 부상당한다? 사실 시즌 끝입니다. 닉 폴스 이제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칼슨 웬스까지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이글스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쿼터백은 칼슨 웬스가 부상당한다? 그럼 사실 이제 이글스 올해 시즌 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어쨌든 최대한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 지금 부상당한 주전 선수들이 빨리 좀 돌아오고 아마도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만큼 빨리 안 풀린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네 번째 요소 하위 로스맨 단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일단은 뭐 이 분당 이글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에 시즌 초반 이글스의 부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방금 이 설명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같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던 부분이 웬츠보다 폴스를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지구별 예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스가 슈퍼볼 우승했던 건 대단한 겁니다. 더군다나 백업 쿼터백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승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폴스가 그 해 외에는 주전으로 뛰었던 해도 많거든요. 근데 주전으로 뛰었던 해들도 보면 한 해 빼고는 상당히 기복이 심하고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줬던 쿼터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백을 칼슨 웬스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적절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칼슨 웬스가 부상이 초반에 좀 많이 있어서 그랬지 지금 이제 16년에 들어왔으니까 올해 이제 4년 차인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부상이 있었지만 부상이 없었을 때 이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리그 정상급 쿼터백인 것 같다. 그리고 2017년에 막판에 부상을 당해서 실제로 그 닉 폴스가 들어와서 우승하던 그 해를 보면 닉 폴스가 플레이오프 가서 우승까지 이끌긴 했지만 정규 시즌에서 팀을 이끌었던 칼슨 웬스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MVP 1순위였거든요. 리그 MVP 1순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훨씬 더 젊은 선수, 업사이드가 훨씬 높다라고 봤을 때 칼슨 웬스 대신 닉 폴스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슨 웬스를 택한 거는 뭐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웬츠와의 계약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닉 폴스를 이 루키 컨트랙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큰 계약을 주면서 묶어두기가 아마 이글스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두 명을 잡긴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칼슨 웬스에게 올인을 한 건데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 그럼 사실 칼슨 웬스가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분당 이글스님의 이제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FL에서 이 잘하는 팀들의 어떤 그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 사실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그런 패러티, 그러니까 평준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또 사실 올해는 또 이상하게 좀 벌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 탑에 잘하는 팀들 간의 전력 차이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 이날 경기했던 이글스와 라이언스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글스가 1승 2패지 않습니까? 근데 이글스가 사실 저번 주 팔콘스에게 4점 차로 졌고요. 이번 주에 이제 라이언스한테 3점 차로 졌거든요. 근데 두 경기 다 막판에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막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컨버션을 했다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3승 무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글스가 워싱턴한테 마지막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했었거든요. 그 경기를 만약에 역전승을 못했다 그럼 지금 0승 3패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한 승 한 승이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이글스가 3승 무패일 수도 있고 0승 3패일 수도 있는데 그 중간인 1승 2패인 상황이고요. 라이언스도 보면 2승 1무예요. 2승 1무인데 첫 경기 때 그 카디널스에게 앞서다가 막판에 큰 추격을 당해서 뭐 역전패 같은 무승부를 당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차저스에게 극적인 역전승, 그 이번 주 이글스에게 뭐 간신히 승리 이런 것들 보면 라이언스도 이 막판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0승 3패가 됐을 수도 있었고 만약에 이 두 경기 이긴 거에다가 카디널스에게 막판에 조금만 버텼었다라고 하면 라이언스도 3승 무패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그 전체로 봤을 때 NFL이 그만큼 승부가 박빙이다. 그 이 팀들 간에 사실 우리가 보면 뭐 3승 무패인 팀과 0승 3패인 팀이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전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끗 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 경기 뉴욕 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199번째 지명된 쿼터백들 간의 이제 맞대결로 상당히 좀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역시 클래스의 차이는 확연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때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현지 중계를 봤을 때 경기 전에 이제 뭐 프리게임 쇼 이런 거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NFL 역사상 가장 미스매치인 쿼터백 대결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그럴 것이 고트 탐 브레이디와 뭐 6라운드 물론 이제 브레이디도 6라운드 출신이지만 그래도 좀 이제 물론 이제 브레이디는 지금 위상이 다르니까 6라운드만이 아니라 팀에서도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었잖아요. 그런 쿼터백 갑자기 투입된 쿼터백과 대결이다. 역대 최고의 미스매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점수는 30대 14로 이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패트리어츠 수비가 단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츠 수비 너무 강하고요. 사실 이날 14점은 뭐 픽식스하고 또 이제 뭐 그 턴오버였나? 펀트를 잡다가 이제 아니 블락이 아니라 펀트를 잡으려다가 공을 뒤로 빠뜨렸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리턴 터치다운이 됐는데 그 두 점수 외에는 사실 점수를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츠가 공격에서 득점한 게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인터셉션도 사실 탐 브레이디가 기록한 게 아니라 제러스 디덤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교체를 했어요 다시. 그 픽식스 나온 날 다시 브레이디를 투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 수비 자체는 이제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도 앞에 만났던 세 팀이 1주차 이 빅벤이 부상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 2주차 마이애미 돌핀스, 그리고 3주차가 제츠였음을 감안하면 이 수비가 진짜 강한 수비여서 강한지 아니면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수치가 좋게 나왔는지는 한번 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지금 3승 무패이지만 상대했던 세 팀의 승패를 합치면 0승 9패거든요. 그러니까 0승 9패인 팀을 상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츠와의 경기에서도 수비에서 실점이 없었다 그러면 세 경기 합쳐서 수비에서 준 실점이 단 3점입니다.
경기당 1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패트리어츠인데 오라인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오라인이 비상이다. 지금 주전 센터, 랩 태클, 라이트 태클 다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재침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날 이 조튠이랑 샤크 메이슨, 마커스 캐너는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랩 태클이었던 마샬 누하우스가 이 큐비 히트 한번 허용하고 프레셔 한번 허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인 테드 카라스가 이제 색 그리고 두 번의 큐비 히트 그리고 홀딩 만치 이렇게 범하면서 센터 쪽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오라인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츠도 물론 이제 퀸앤 윌리엄스가 빠져 있고 CJ 모슬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 않은 팀이지만 더 어쨌든 더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인이 이날은 어쨌든 좀 그래도 좀 버텨주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좀 주목해 볼 거는 앞으로 좀 조심할 거죠.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할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오펜시브 라인의 그 좀 이렇게 불안함 그게 이제 강팀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우려가 있는데 이 오펜시브 라인이 불안하면 당연히 이제 패스러시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브레이디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패스블락만이 아니라 런블락킹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날 이 경기 후에 이제 뭐가 또 하나 나타났냐면 뉴잉글랜드 러싱 공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풀백 제임스 태블린이 이날 경기 때문에 이제 부상으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목 부상으로 이제 IR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임스 태블린이 빠진다라 그러면 러싱 공격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페이트리어스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싱 공격에 막판에 이제 소니 미셸이나 제임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러싱 공격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선수가 제임스 태블린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빠진다라고 그러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앞에서 온라인도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리드 블락킹을 해주는 풀백도 빠진다라고 그러면 좀 불안정하거든요.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보면 페이트리어스가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오펜시브 라인과 러싱 공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소니 미셸이 올 지금 초반 경기 세 경기를 치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페이트리어스도 이제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 말고 이제 강팀들을 상대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몇 주 지나면 이제 칩스 상대하겠지만 이런 팀들을 상대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무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조시 고든이 손 부상이 좀 있다 그러고 에들먼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지금 갈비뼈 부상을 당했어요. 가슴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시버진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안토니 브라운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트레이드로 와이드 리시버 한 명을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안토니 브라운도 다시 이제 내보냈고 그러면서 와이드 리시버진이 조금 이 헐거워진 느낌이 있는 이제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 어찌됐든 참 이 부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이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지금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느 팀이나 한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 없이 넘기는 팀은 없거든요. 이제 이게 부상의 경중이 문제인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에델맨이나 좌시 고든 같은 경우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에델맨은 사실은 이게 뭐 갈비뼈가 약간 좀 아프긴 하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출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칼슨 웬스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쿼터백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부상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영향이 쿼터백한테 오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은 제일 주의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러닝백마저 러싱 공격마저 잘 안 된다. 그러면 상대편들은 그냥 패스러시 하고 그냥 대놓고 패스러시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브레이디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뉴잉글랜드 공격의 핵심 빠른 패싱 공격 그거 줄리언 에델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줄리언 에델만이 만약에 경기력이 조금 저하된다. 그래서 브레이디가 패스러시가 들어오는데 빠른 패스를 할 수 없다. 그럼 되게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슈퍼볼 52 때 우승하지 못했던 것도 줄리언 에델만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그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퀵 릴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쿼터백들이 파켓 안에서 공을 얼마나 빨리 버리느냐, 그러니까 빨리 패스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패스러시가 2.5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는 거고 그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에델맨 같은 슬롯 리시버가 주는 그 또 특히 이제 타이드엔드나 슬롯 리시버나 타이드엔드가 Y 포지션에서 주는 쿼터백에게 주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짧은 거리를 가지만 바로 세퍼레이션을 얻어서 쿼터백이 바로 퀵 릴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쿼터백이 공을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패스러시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네. 벌기 때문에 그런 게 위험한 거죠. 어찌됐든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이 앞서 만났던 팀들이 약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뉴욕 제츠는 사실상 이 세 번째 쿼터백까지 나온 다음에 그렇죠. 뭐 이 경기는 너무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되게 강한 상대였다고 쳐도 다음 경기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번 시즌의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거는 샘 다놀드도 한 5주차부터는 이제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쿼터백이 다시 돌아오면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인데요. 스코어는 34대 14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무난하게 좀 승리를 가져갔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였어요. 이날은 경기를 기록지를 보면 이 양 팀의 경기를 보면 러싱 야드 빼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비등비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경기는 초반에 이미 경기가 다 났습니다. 네. 초반에 34대 7로 이제 뭐 후반 초반에 이게 음. 벌어졌고 그 다음부터 사실 이제 가비지 타임입니다. 그렇죠. 원사이드였죠. 그 이후에 뭐 이제 데리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사실 스탯을 쌓는 네. 시간이었고 경기는 이미 34대 7로 이미 결정이 쉽게 났었습니다. 네. 뭐 두 비슷한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쿼터백들끼리의 만남인데 나머지 선수들의 클래스 차이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 날 것 같다. 미네소타가 이제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쿼터백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 팀의 차이, 활약은 차이가 나죠. 네, 그런 차이에서 그냥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쿼터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 경기 프리뷰 때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스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두 쿼터백의 대결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쿼터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네소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네소타가 위험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수비가 정말 강합니다. 예. 미네소타는 수비가 강하고요. 특히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시만이 아니라 라인베커, 코너백, 세컨더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특별한 약점이 없는 강한 수비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델빈 쿡이라는 러닝백을 이제는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델빈 쿡이 에이드리안 피터슨 이후의 그 러싱 공격을 완전히 지금 재현해주고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NFL에서의 격언 플레이 디펜스, 플레이 굿 러닝 게임 그러면은 사실 이길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런 포뮬라를 가지고 이기려면 쿼터백이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게임 매니저 역할만 적당히 해주면 기본빵만 해주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네. 뭐 괜히 와가지고 영웅 달려다가 인터셉터하고 펌블 당하고 스트립셋 당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본인 역할은 해주면서 실수하지 않고 러닝 공격 중심으로 하면서 적재적소에 패스를 해주면서 수비하고 러닝 게임에 맡기는 이런 경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면 미네소타 수비 괜찮고요. 네. 사실은 되게 전 정상급이라고 보고요. 지금 델빈 쿡 러닝백이 리그 러싱 1위거든요. 네. 지금 3경기 뛰면서 3경기 연속으로 지금 다 100야드 이상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컬큰 커즌스가 저번 주 그린베이하고 할 때 그런 실수들만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감독이 너 조심해 이렇게 좀 묶어만 둔다 그러면 미네소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약간 좀 딴 얘기 잠깐만 빠져도 될까요? 네. 짧게만 빠지면 이런 포뮬러로 우승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컬 커즌스가 지향해야 될 모델이 지금 본인의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에런 로저스가 아니에요. 네. 패트릭 마운스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게임 매니저 역할을 해준다라 그러면 게임 매니저 쿼터백에 굿 러싱 게임, 그다음에 굿 디펜스를 가지고 우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뽑아보자 그러면 2000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슈퍼볼 35를 우승할 때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 해의 레이븐스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해 이제 정말 대표적인 수비 선수 있죠. 역대급 라인메커 레이 루이스가 이끄는 수비진이 정규 시즌 동안 평균 실점이 10.3. 이거는 역대 최저 점수거든요. 네. 그런 막강한 수비력을 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를 쭉 가서 슈퍼볼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34대 7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자말 루이스라는 좋은 러닝백, 특히 이제 신인이었는데 자말 루이스와 프리스트 홈스라는 이렇게 파워러싱을 하는 콤비가 있었는데 그런 콤비를 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쿼터백이 너 실수만 하지 마 라고 한 게임 매니저가 있었는데 트렌트 딜퍼라고 ESPN에서 지금 뭐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시는 분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역대급 수비 그리고 괜찮은 러닝 게임을 가지고 게임 매니저 쿼터백을 극복해냈다라는 거고, 또 2년 뒤에 슈퍼볼 37에서 2002년 템파베이 버커니더스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템파베이 수비가 이제 소위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파2 디펜스, 템파2 디펜스로 역대급 수비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리고 그때 이제 러닝백도 괜찮았고, 그때 쿼터백이 누구였냐면 브렛 존슨이라고. 사실 저는 지금 그 컬크 커슨스 보면은 본인이 지향해야 될 모델이 브렛 존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 브렛 존슨이나 그 컬크 커슨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 본인이 되게 잘했어요. 네. 이 컬크 커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건 스테이트에서 패스를 상당히 잘했던 쿼터백이고, 브렛 존슨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 상당히 잘했던 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팀이 잘 되려면 네. 본인이 욕심을 죽여야 돼요. 근데 네. 브래드 존슨은 팀을 위해서 과감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 우승할 때 게임 매니저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서 우승까지 갔는데, 네. 만약에 올해 컬크 커슨스가 저번 주 그 그린베이와의 경기 같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나 게임 매니저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델빈 쿡과 수비한테 맡긴다 그러면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위험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커크 커즌스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 늘 물음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레이더스랑 바이킹스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이번 주에 가장 기대 많이 받았던 경기였고 가장 재밌었던 경기였어요.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이번 네. 주에. 특히 이제 두 팀이 어제는 다 잘하는 팀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경기 전에 어쨌든 두 팀 다 2승 무패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주목받았던 건 역시 NFL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NFL 차세대 쿼터백들의 대결. 네. 그러니까 이제 패트릭 마홈스 대 라마 잭슨의 대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를 대결을 상당히 이제 그 광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양팀 코치들도 막 가담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2의 페이튼 매닝 대 탐 브레이디다. 뭐 레리 버드 대 뭐 그 매직 존슨이다. 네. 알리 대 프레이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살짝 웃었습니다. 저 너무 갔는데요? 너무 각죠. 이거 선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트릭 마홈스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만 한다면 그렇죠. 저는 사실 이미 클래스는 어느 그렇죠. 정도 증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홈스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라마 잭슨은 아직은, 저 사실 지금 코웃음 친 거 보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라마 잭슨은 아직은, 물론 이제 러싱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네. 저번 주 이게 찐이죠,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패싱 공격은 물론 올해 봤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패트릭 마홈스급은 아니더라도 정상급 파켓 패서가 되기 위해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네. 그런데 그런 쿼터백을 그렇게 비유했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NBA에서 마이클 조단 이후에 조단이야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잘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패트릭 마홈스도 잘하고 화려한 선수다. 라마 잭슨은 아직은 화려한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조단 이후에 포스트 조단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막 거론이 됐었거든요. 뭐 코비 브라이언트부터 네. 빈스 카터, 뭐 그 이후에 뭐 트레이시 맥그레이도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빈스 카터가 사실은 주목은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선수는 뭐 올스타급도 되긴 했지만 팀을 캐리할 정도의 슈퍼스타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잘하긴 했지만 잘하는 것보다 화려한 거에 더 무게가 있는 선수다. 그래서 네. 슬램덩크 우승하고 뭐 이런 선수잖아요. 그리고 좀 더 가자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에 보면 슬램덩크 대회 때 마이클 조단과 붙었던 선수 중에 다미닉 윌킨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도 물론 올스타급에 뽑히는 잘하는 선수지만 이 선수는 잘하기보다는 덩크슛을 잘해서 인기가 많았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 잭슨은 패트릭 마홈스와는 달리 조단이나 뭐 그런 선수가 아니라 지금 빈스 카터나 그 다미닉 윌킨스 같은 선수거든요. 좋은 선수인데 굉장한 선수라기보다는 화려한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고 화려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화려한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결이 진짜 NFL에서 지금 막 홍보하는 것처럼 차세대 페이튼 매닝 대 탐 브레이디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마홈스 거의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마 잭슨도 자기 역할을 해서 그러면 이제 패싱 능력을 보여서 그렇게 발전을 아직은 더 해야 됩니다. 네, 라마 잭슨은 많이 올라와야 돼요. 아직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쿼터백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감독들이 플레이 콜링이 굉장히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앤디 리드는 앤디 리드다웠다. 새가슴임을 뭐. 네, 뭐 증명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버 감독 역시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지 않은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러스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첫 드라이브부터 포스트다운 컨버전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 또 포스트다운 컨버전 또 성공했고 결국 이제 세 번째 포스트다운 컨버전에 실패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죠. 네, 거기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사실상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왔던 게 오히려 페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투포인트 컨버전도 3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사실 이제 한 점씩 까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였네요. 이글스와 팔콘스 경기를 할 때 팔콘스가 업셋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면서 그 이유는 팔콘스가 그 리시버 진이 강한데 이 강한 리시버즈를 가지고 이글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슛아웃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치프스하고 붙는 어느 팀이든 저는 사실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프스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너무 세요. 네. 그리고 센 것만이 아니라 치프스한테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프스한테 한 10점, 12점 뭐 이게 앞선 거는 리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NBA에 잠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고 있다고 해도 3점 슛 몇 개면 금방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칩스가 약간 그런 팀이에요. 칩스는 뭐 2쿼터, 3쿼터 이 정도 되는데 10점, 12점 뒤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불안해할 팀이 아닙니다. 네. 진짜 마홈스가 75야드 패스 하나 딱 하면은 금방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팀이기 때문에 칩스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슛아웃을 해야 됩니다. 슛아웃 자세로 가야 되고 한 점 한 점을 더 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네. 포지션 하나하나에서 그냥 펀트를 해서 날리거나 턴오버를 하지 않고 매 포지션마다 득점을 한다라는 자세로 사실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하버도 다른 경기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치프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프스가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프스가 공격력만큼 수비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그게 안 되겠지만 얘네 수비는 그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어쨌든 칩스랑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 포지션을 그냥 날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 4쿼터에 이제 필드골을 성공하고도 이제 스코어 30대 22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8점의 점수 차면 터치다운하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또 하나를 성공을 거죠.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앞서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 시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했었다 그러면 네, PAT를 성공시켰다 그러면 사실상 터치다운 하면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게 스노우볼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기를 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칩스의 감독 앤디 리드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전 마지막 타임아웃을 놓고 이래서 이 슈퍼볼 우승을 못하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앤디 리드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거든요. 앤디 리드도 지금 아까 뭐 새가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앤디 리드가 진짜 제일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공격 잘합니다. 공격의 뭐 거장이죠. 그래서 공격을 잘 이끌어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얼어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볼을 전에 이제 패했던 것도 보면 아슬아슬하게 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때제때 이게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타임 매니지를 못해서 결국 공격을 하고 있다가도 시간이 그냥 런아웃 돼버려서 패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앤디 리드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네, 이날도 다시 한번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타임아웃을 굉장히 빠르게 쓰고 이제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빠르게 공격을 하고 나서 타임아웃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뭐 공격이 안 됐을 때 필드골로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필드골을 차려고 이제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던 거라면 3초를 남겨놓고 이제 타임아웃을 부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10초 남겨놓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갔는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결국 그러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 그날 전반 끝나기 전에 굉장히 화나가지고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앤디 리드와 계속 하다 보면 쿼터백이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잖아요. 네. 본인도 이제 뭐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고 게다가 이제 본인이 나 리그 정상인데라는 생각이 되면 감독과 좀 그런 이제 갈등이 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좀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이런 장면이 터져서 갑자기 10초 남기고 타임아웃을 해가지고 필드골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킥오프를 하잖아요. 킥오프를 해가지고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 나왔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이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클러치한 상황에서 작은 플레이 하나가 이게 굉장히 굉장한 위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건 저의 너무 큰 이 상상이겠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 좀 팀의 우승과는 좀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타임아웃이 하나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었던가요? 네. 아 그렇군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네네. 하나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좀 의아한.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아무튼 패트릭 마홈스 선수는 이 경기에서 이제 이 개인 통산 60번째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적은 경기만에 60 터치다운을 기록한 또 선수가 됐다고 해요. 뭐 한 경기 하고 나면 새로운 기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 기록이 세워지면서 캔사스시티 언론에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가만히 있는 트로이 에이크만을 건들면서 트로이 에이크만이 커리어에 했던 경기 수의 10% 정도를 뛰면서 10%도 안 됐어요. 8%인가 그래요. 8%를 뛰면서 트로이 에이크만이 했던 뭐 터치다운을 뭐 타이를 했다고 그랬나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로이 에이크만이 거기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슈퍼볼 트로피의 3분의 1이 되면은 연락해. 그러니까 슈퍼볼 반지 하나라도 그렇죠. 갖고 와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가 3개니까 내 슈퍼볼 반지의 3분의 1이 되면 그때 연락해. 이렇게 또 트윗을 남기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게 트로이 에이크만이 뛰었던 시대는 이렇게 이 많은 터치다운이 나오고 패싱 야드가 많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시대죠, 완전. 네. 근데 어쨌든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뭐 마홈스의 페이스는 상상 이상의 페이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자체도 그 신세계 보셨죠? 영화 신세계 보셨죠? 그 정청이 들어와 하잖아요. 패스러시 들어오는데 들어와 하고 자기는 자기 할 패스를 하고 이러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사실 잘하는 쿼터백,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패스러시를 본인 쪽으로 유도하고 패스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패스러시를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리시버나 러닝백들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이거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스마트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웬만한 쿼터백들이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깡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마홈스는 정말 그런 거 보면 이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까지 자신감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